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판 시작합니다. 6호를 겨냥해 들어선 서울 호텔들이 중국의 관광 중단으로 텅텅 비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세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반발을 해서 국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태극기 집회가 총력전을 펼쳤고 촛불 집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희정 캠프의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 10여 명이 참여키로 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가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자, 먼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중국 관광당국이 처벌 조항까지 내세워 한국행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교육당국도 일선 학교에 반한국 교육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의 사드 보복과 한국 때리기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윤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베이징 소재 여행사에 긴급 지침을 시달한 중국 여행당국.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까지 명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6호의 한국 여행이 줄고 한국산 제품의 불매 운동이 벌어진 건 중국 국민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난 겁니다. 正是中方的合理关切，倾听民众的呼声，停止萨德的有关部署进程，以避免对两国关系和双方的经贸合作、人文交流。 여기에 더해 중국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반한국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새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몇몇 초등학교에서 한국이 미국의 땅을 팔아 중국을 위협한다거나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라는 내용의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당국의 지침 없이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교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중국이 지난 2012년 생각구 열도 분쟁 당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교육 지침을 시달렸다는 사실도 중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사드 보복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드 보복으로 더해지는 피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6호를 겨냥한 우리 관광 호텔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벌써부터 전체 객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텅 비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6호 특수를 누렸던 서울의 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300여 객실 이용률이 항상 85%를 웃돌았지만 지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6호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70% 정도 돼가지고 안 되게 많이 줄었어요. 방이 일단 안 쳐져지는 게 있으니까. 이 호텔은 해외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추천수를 받으면서 6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관광버스나 여행객 없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체크인 시간인데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넘쳐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최근 세워진 호텔은 서울에서만 180여 개. 중국의 관광금지 조치로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만 쳐다보다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국적을 좀 다변화하는 것, 단체 여행사 중심보다는 어떤 개별 고객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을 좀 강화하는 것. 중국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잃었던 제주 등의 사정은 더 나쁩니다. 단체 관광객이 많았던 탓입니다. 중국의 예기치 않은 사드 보복으로 국내 호텔업이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돈 없는 사드 보복이 현실로 계속 이어지자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맞불을 놓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높아지면서 중국산 물품을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 매장. 중국산 가전 코너가 텅 비었습니다. 싼 값에 품질도 무난해 우리 전자제품 시장의 55%를 파고들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우리 심기를 건드리며 소비자의 발길까지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렴하더라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제품을 별로 사고 싶지 않게 되네요. 지난해 중국산 수입 규모는 870억 달러, 100조 원으로 1위 수입국입니다. 우리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결국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맥주는 지난해 수입산 가운데 매출 1등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선두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온라인 등에선 중국산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등 반중국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호구도 아닌데 가급적이면 중국 제품 사용 자제하고
저희도 힘을 모아가지고 단합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중국 대미 수출품에 막대한 한국 부품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국의 목리는 쌍방의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로 중국의 사드 보복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드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도 지금 계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 데모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사드 도입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는 힘들다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간의 기본 중에 하나가 정부 간에 합의한 것은 다음 정부가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조속한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중국의 보복을 받은 롯데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중국에 항의했습니다.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뚜렷한 안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고 국내당도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말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 전 대표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건 생떼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자, 3월의 첫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선 또다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양측 모두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자, 먼저 탄핵 반대 측인 태극기 집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성기 기자, 태극기 집회 현재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네, 이곳 시청광장에 있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8시쯤 집회를 마칠 예정인데 30분가량 남은 지금은 마무리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3.1절 참가자 수를 뛰어넘어 역대 태극기 집회 중 최다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본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수천 명이 100대가 넘는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회에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포함된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등이 잇따라 시국연설에 나서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은 범죄고 재판할 가치도 없다며 기각이 아니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집회 이후엔 대한문에서 충무로역 방향과 청계 3가 사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돌발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대비해 오늘 199개 중대 16,0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안전요원 270여 명을 지하철역 주변에 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자, 오늘 탄핵 찬반 집회 총력 투쟁에 나선 태극기 집회 측의 새 과시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지난 3.1절 수준으로 집결한 참가자들은 대형 전광판을 10개 가까이 세우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시청 앞은 물론 숭례문 앞, 을지로 입구까지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서는 시청에서 을지로 이가까지 이어지는 3km 전 구간에 대형 스크린 7개를 설치해 실시간 중계도 이어갔습니다. 태극기 모양 선글라스에 태극기가 그려진 하얀 풍선. 참가자들의 복장과 소품들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참가자들도 각양각색. 가족 단위에서부터 승복을 입은 종교인까지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념이나 사상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이 임박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판결하겠다는 뉴스를 보시는 순간 그 날이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네, 쪽으로 나가십시오. 진정하세요. 경찰은 광화문으로 연결된 통행로에서 태극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촛불 집회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집회도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지금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 광장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총집결해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집회가 끝나면 공동 결의문을 낭독한 뒤 헌법재판소와 총리공관, 그리고 청와대에 이렇게 세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3월의 첫 주말 촛불 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표어로 오후 6시부터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즉각 탄핵을 구호로 외치면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반 퇴진과 특검법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과 빨간 퇴장공을 날려버리고 레드카드를 높이 드는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8일 여성의 날과 새학기 개강을 맞아 여성과 대학생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아이와 같이 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행진을 마친 뒤엔 9시쯤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서 마무리 집회를 이어갑니다. 촛불 집회 측은 3월에도 집결은 계속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청와대와 헌재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촉각을 세우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를 지켜봤습니다. 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미선 기자, 일각에선 오늘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국 메시지는 안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언급을 삼가한 채 침묵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자극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면서 차분하게 국민의 뜻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관저 등에서 TV로 집회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강호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모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집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지금 태극기 집회 규모가 커지면서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탄핵 선고에 임박해서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육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는 오늘 헌법재판소 평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대다수 재판관들이 출근해 법리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용욱 기자, 오늘 헌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헌재 주변에서 별다른 시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 헌재 쪽으로 행진해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헌재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또 곳곳에 경찰들을 배치하고 출입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 앞에서 탄핵 찬성 반대 시위대 사이에 돌발적인 충돌이 자주 발생한 터라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대다수의 재판관들은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 등 6명의 재판관은 출근해서 평일에 매일 열리는 평일을 앞두고 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7일을 전후해 선고 기일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9일이나 10일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이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오늘 해선 주자들의 발걸음 탄핵 찬반 집회에 쏠렸습니다. 헌재 선고가 빨라지면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 모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에는 오늘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제일 먼저 참석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운동을
열심히 계속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과반 대통령 탄핵은 위법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조원진, 박대출 의원 등 친박 핵심들은 야당과 바른정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배신의 정당 유승민과 김무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정치인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도 촛불 집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으로 촛불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자들의 횡포, 강자들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대로 물을 일이 없습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AI 현장 방문을 이유로 3.1절 집회에 불참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안 지사는 헌재가 조속히 인용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각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달라지는 만큼 헌재 압박 수위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선 주자들 각각 교육과 안보 현장을 방문하면서 광장 정치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고향인 부산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부 폐지와 학제 개편, 평생교육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없애야 됩니다. 지금은 교육부가 아니고 교육통제부입니다. 그래서 창의 교육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나서야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 주자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촛불 집회에 불참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촛불 집회 대신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포천에서 6.25 참전용사를 만나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별명이 사드입니다. 사드. 우리 바른정당이 국가 안보라 그러면 얼마나 튼튼한 정당인지 잘 아시겠죠? 남경필 경기지사는 부산을 방문해 중국이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시위에 나가지 않고 조용하게 기다리자는 남경필, 유승민, 안철수 3명 중에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죠. 탄기국이 창당 준비를 결성을 해서 새누리당이란 당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수 적통 정당임을 주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당명을 확보했습니다.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은 어젯밤 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신고 필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당명 개정을 하자 탄기국이 새누리당 이름을 선관위에 신고한 겁니다. 탄기국 정 대변인은 탄핵 기각 당론 채택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에 미련을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해체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집된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날로 문 닫을 것입니다. 탄기국은 지난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만든 새누리당 명칭 확보를 통해 보수 정통 정당임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생각과 또 사람과 또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 우리 당은 완전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탄기국도 애국 세력이라며 새누리당 당명 사용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상 강제 해산된 정당이 아닌 경우엔 기존 정당 명칭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네, 요즘 문재인 전 대표의 메머드급 캠프가 좀 화제입니다. 자,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비문 현역 의원 영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서 기동민, 이철희 의원 등 10여 명의 이름이 지금 거론됩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 조만간 15명 내외의 현역 국회의원이 합류합니다. 박원순계 기동민 의원과 손학규계 강훈식 의원, 김종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이철희 의원 등 비문계 의원들입니다. 안 지사는 앞서 블랙홀처럼 야권 인사들을 빨아들이는 문재인 캠프의 메머드급 규모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됩니다. 그 악순환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 기동민 의원은 비서실장, 이철희 의원은 전략기획팀장, 강훈식 의원은 대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지사는 지난주 박영선 의원을 만나 의원 멘토단 단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도 긍정적으로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통일학 무소속 의원도 안희정 캠프 합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대표를 지낸 명계남 씨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원조 친노 인사들도 안 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첫 토론회에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서로 말을 끊는 난타전, 또 유머를 주고받는 여유 속에 아주 쉴 틈 없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해서요, 친재벌이다,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다소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토론회 주요 장면, 박상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토론 순서를 정하는 사다리 타기에서부터 후보들 간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주도권 토론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선대본 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더군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기회를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부터. 저도 답할 기회를 한 10초만이라도. 아니, 이건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하고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간 말을 자르는 상황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후보님 제가 질문하는 걸 좀 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소연정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제 말씀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친재벌 발언을 하자 국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친재벌 후보 아니냐. 그래도 문 후보가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재계에서는 좀 좋아하겠습니다. 설전이 오가며 상대 공약을 비판하는 어조도 강해집니다. 뭔가 피트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토론이 끝난 후에야 4명의 후보 얼굴에 웃음이 보였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지난해 검찰 수뇌부와 자주 통화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 전 수석 수사 등을 다시 맡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국정농단 수사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시 맡긴 겁니다. 이 지검장은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대책회의 도중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기보다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검사를 임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새로운 수사팀을 꾸릴 경우 지난해 수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이 지검장에게 다시 수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문제될 게 없다며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특검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검찰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자, 특검 90일, 좀 기록도 많이 세웠지만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있었습니다. 뒷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특검 90일, 좀 기니까 인물별로 좀 해보죠. 삼성의 총수가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인데요. 예. 특검 관계자들도 이게 가장 어려운 수사였다. 특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이 인상 깊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이 기각 이후에 안종범 전 수석이 추가로 수첩을 제출했는데 이 수첩에 삼성 로비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뇌물의 대가가 이 경영권 승계였다는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 관계자들은 오히려 그때 기각된 게 잘 됐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도 했습니다. 또 특검 관계자는 1차 영장을 기각시켜서 좀 화제가 됐던 조희연 부장판사라도 예. 2차 영장 심사를 했으면 발부를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예. 또 이 부회장은 꾸준히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나는 돈을 낸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독대 때 대통령이 어떤 강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데 조사 당시 태도는 어땠나요? 그 피의자들을 위해서 조사실에는 음료수나 과자 같은 게 구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니까 물 한 잔 마실 때도 검사들 허락을 받는데요. 냉장고를 직접 연 피의자가 딱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예. 냉장고를 열어서 음료수도 꺼내 먹고 비스킷을 수시로 먹으면서 또 예. 짜장면도 한 그릇 비울 정도로 의외로 서민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예. 특검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해 상당히 점잖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순실 씨는 특검 조사를 상당히 거부를 했고 나와서도 말을 잘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정말 한마디도 안 했고 이 장면이 모두 녹화가 됐다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유라 씨가 만약 귀국을 했다면 예. 최 씨 마음이 좀 풀려서 말을 좀 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예. 최 씨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특검 조사에 나와서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다. 이것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예. 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제 저희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또 다른 특검 관계자가 최 씨가 참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잘 못했던 것 같다. 최 씨가? 특히 예, 네. 돈 문제로 야박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탈이 난 건데요.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제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또 검찰 조사 때 최 씨가 좀 음식 투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 그 예. 곰탕을 먹었다고 예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 곰탕이 서초동 주변에서 사온 게 아니고 최 씨가 원하는 곳에서 좀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켜준 음식을 아주 잘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대통령 조사를 끝내 못한 게 이 5개 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당초 2월 9일에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고 예. 이날 아침까지도 조사를 할 줄 알고 검사 6명이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예. 당일 아침에 회의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물을 거를 쫙 쓴 질문지만 50페이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예. 결국 이 답변란은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수사 막판에는 대통령 차명 전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특검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쓴 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발신지 목록이 다 청와대 관저, 밤낮 다 청와대 관저였고 아하. 특히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갔을 때는 이 예.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인물이 관심 있는 인물이 장시호 씨예요. 네.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수사 도우미로까지 좀 불릴 정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검 관계자들이 장 씨가 상당히 기억력이 좋아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사진 찍듯이 그림처럼 기억을 했다고 하는데 예. 가령 대통령 차명 전화번호도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한 관계자가 네. 공부를 못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장 그러니까요. 씨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또 특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직원인 줄 알 정도로 인사성이 너무 바르고 항상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 유명한 이규철 특검보가 장 씨를 보고 오늘 뭐 하세요 하니까 오늘 숙제를 받았어요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는 조사실에 가서 컴퓨터에 뚝딱뚝딱 자기가 기억한 것들을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장 씨는 수사 대상 이상으로 우리가 대우하진 않았다. 또 진술을 100% 믿고 진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밖에 이 특검 수사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업 수사가 있습니다. 삼성 수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예. SK나 롯데같이 재단에 돈을 냈던 수사 그 기업들은 수사를 못했습니다. 예. 다만 삼성이 재단에 낸 돈이 예. 뇌물이다라는 것을 특검이 밝혔기 때문에 예. 다른 기업 수사에도 이런 기준을 만들어준 성과가 있습니다.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좀 역시 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된 거 이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이 어제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100% 나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강 수사를 할 기간을 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좀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았냐 그렇죠.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또 박 특검이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넣은 게 솔직히 인정된다라고도 했는데 예.
수사에 압력을 받은 대상이 결국 검찰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검찰로 넘기기보다는 특검에서 해결을 했어야 됐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칫 특검이 면죄부 빌미를 예. 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예. 재밌는 건 우전수석에 대해서는 가짜 제보가 참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장모의 골프장에서 최순실과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해서 트로피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병우, 최순실 이 이름이 나란히 적힌 트로피가 나왔는데 이거는 예. 특검도 정말 속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부총리가요, 북한을 향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남 암살이 말레이시아와 남한의 모략이라는 억지 주장에 경고를 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동빈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 단단히 화가 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발언을 했는데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법과 관행을 존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What is important? They have to respect. Number one, the international diplomatic procedures. 부총리는 또 북한이 협박해왔던 다른 나라와 말레이시아를 같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말레이시아가 남한과 암살 사건을 날조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고 김정남 사인도 심장마비라고 거듭 주장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건 겁니다. 현지 언론들도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자국 여성 시티 아이샤를 암살 용의자로 기소한 말레이시아 수사를 믿는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자, 어제 중국에 도착했죠. 리정철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석방된 뒤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리정철은 베이징 북한 대사관 문턱을 넘자마자 작심한 듯 말레이시아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이건 모략이다. 우리 공화국을 높아가는 공화국의 위상과 존엄을 훼손시키는 모략이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자백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부추겼다며 조국 때문에 구금 기간을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현광성 2등 서기관과 함께 북한 대사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이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인데 북한 대사관은 해외에 나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부 단속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모두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안영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남 암살을 계속 발뺌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력한 제재책을 내놨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됐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 겁니다. Semua warga negara Korea Utara yang mahu ke Malaysia akan dikenakan visa. 김정남 암살범 가운데 한 명인 리정철이 외화벌이꾼으로 위장해 활동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북한 국적자가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려면 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레이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무비자로 자유롭게 외화벌이를 했지만 이번 조치가 소급 적용되면서 모두 깐깐한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동남아에서 그렇게 무비자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이. 말레이시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활동하던 게 상당히 막힐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그간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IT와 약재 등을 동남아에 수출해 외화벌이를 해왔습니다. 김정남 암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MPK 그룹의 한운일도 말레이시아가 주 활동 무대입니다. TV조선 안형령입니다. 오늘 낮 서울 도심에서 40대 중국 동포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했는데 도착한 경찰에게 느닷없이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다가오는 경찰관을 향해 치켜듭니다. 양손으로 흉기를 휘두르자 경찰은 길다란 경찰봉으로 제압을 시도합니다. 주위 시민들도 다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사용해 45살 이모 씨를 제압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차 정체도 있고 사람들한테 위험할
생각해서 제가 대지역은 쏘라고 했어요. 다행히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신호 한 번에 차량 수십 대가 오가는 왕복 8차선 도로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 한복판에 흉기를 들고 뛰어든 이 씨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조폭이 쫓아오니 나 좀 살려달라며 경찰에 스스로 구조 요청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경찰에 도리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이제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막 만세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칼 들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경찰은 중국 동포인 이 씨를 상대로 난동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폐쇄됐던 야시장이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장 첫날부터 시민과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찾아온 대구 서문시장. 국내 최대 야시장이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네, 저희 새로운 메뉴 많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시장 골목 350m 구간에 들어선 노점 70개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다가 다시 연다는 말을 듣고 설레가지고 다시 왔어요. 지난해 11월 30일 서문시장 사지구에서 큰 불이 나면서 30m 떨어진 야시장 상인들도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야시장 때문에 또 불났다고 그렇게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곳 서문시장 야시장은 사지구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뒤 92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쉬는 동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재개장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특이한 거 하고 싶어서, 독특한 거 하고 싶어서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누구나 하는 메뉴보다는 특이한 메뉴를 해야. 화재로 무너진 사지구 시장은 오늘 7월까지 철거 예정이며 피해 상인들은 대체 상가에서 임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보내준 복구성금 76억 원을 노점상을 제외한 피해 상인 572명에게 나눠줄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하수나 쓰레기 처리 시설은 악취나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명소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변신의 비밀을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공원.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시민들은 운동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강과 시내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05m 높이의 전망대에는 방문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반 공원처럼 보이는 이곳의 지하에는 쓰레기와 하수처리 시설 등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임비시설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체육공원으로 만든 건데 단박의 명소가 됐습니다. 자주 나오는 페인이긴 한데 너무 깔끔하게 해놔서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일이 없었어요. 현재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이것을 많이 찾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완공을 앞두고 시험 가동 중인 이 하수 처리장도 지하에 설치됐습니다. 축구장 20개 넓이의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상부에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산책로 등 여러 가지 공원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인 하수 종말 처리장은 전국에 600여 개. 이 가운데 지금까지 45개가 지하화되면서 인기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7, 80년대 강남 개발의 상징이었던 음마 아파트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35층이냐 49층이냐 재건축 높이 제한을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건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강남구가 직접 주선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현장. 서울시가 불허한 최고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내년부터 부과되는 개발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심판을 받아보고서 그때 결정해도 그 문제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35층으로 갑시다 하면 35층으로 할 거고요. 49층 이거 지금 설계된 대로 갑시다 하면은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소통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최고 허용층 수 35층 원칙에서 은마 아파트만 예외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거를 높이 하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정치성을 강화하는 일인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하고. 개발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은 이번 은마 아파트 문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소송, 한전부지 개발 공여금 활용 논란, 제2시민청 강남 세택부지 건립 백지화까지 박원순 시장과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취임 뒤 사사건건 대립해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가 외부 세력의 무단 침입과 전화 협박에 결국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여론의 비판에도 다음 주 학생들에게 국정 교과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전교조와 민노총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몰려갑니다. 학교 주차장에서 시위까지 벌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취소하라며 학교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학교 측은 외부 세력이 무단 침입해 수업을 방해한다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민노총으로부터 협박 전화까지 받은 김태동 교장은 학생들의 수업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학교에 피해를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김태동 교장은 외부 세력들은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그분들 반대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책 내용은 문제가 아니고요. 왜 우리 학교만 쓰는데? 오직 반대 논리는 겁니다. 왜? 5,500개가 넘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단 한 곳도 국정 교과서를 사용치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김태동 교장은 역사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그 책이 이제 뭐 박근혜 책 또는 뭐 최순실 책 하는 이름이 붙어가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검제나 국정이나 이게 논란되는 게 아니다. 문명고는 다음 주부터 국정 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김경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늦게 도착했다. 이 영상이 공개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직전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증거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후 3시에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 오후 5시 15분에야 방문했는데요. 이 왜 2시간이 넘게 걸렸는지 논란이 컸습니다. 그랬었죠. 네, 이번에 나온 영상은 1분 10초짜리인데요. 이 중대본 정문 앞에 회색 차량 한 대가 서 있고 경찰과 보안 직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견인차로 해당 차량을 옮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영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고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리인단은 당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것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일에 있었던 신년간담회에서 중대본에도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상황이 생겨서 바로 떠나질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이 사고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2시간 이상 지연된 것을 모두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게요. 2시간은 조금 길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MC 정배, 천정배 의원인데 복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랩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천정배 의원이 MC 정배라는 이름으로 랩에 도전했습니다. 힙합 가수처럼 스냅백 모자와 후드 티셔츠, 화려한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하는데 일단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보죠. 내 이름은 천정배. 아직도 모르다니 너무 섭섭해. 조금은 좀 어설퍼 보이는데 이게 자신을 디스하는 셀프 디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주자로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이 스스로 망가지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바른정당은 또 랩 배틀까지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랩 배틀은 래퍼들이 서로 랩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랩 재능을 겨루는 겁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을 띄우기 위해서 바른정당도 랩 배틀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랩 배틀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 사무총장인 김성태 의원은 직접 래퍼로 분장해서 홍보에 나섰는데 저 김성태 의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그러니까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했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집회에서는 일단 대형 성조기가 펼쳐졌습니다. 이전에는 대형 태극기가 주로 펼쳐졌는데요. 오늘은 성조기만 단독으로 펼쳐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성조기를 든다고 합니다. 또 태극기의 경우에는 장대에 매달아서 높게 치켜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네, 왜 등장했던 겁니까? 네, 이스라엘 국기는 성조기처럼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2주가 열리는 이 양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이 대부분 이뤄지는데요. 사드 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국방 예산을 어떻게 잡을지가 주목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양회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친 말입니다. 내일은 중국 전역의 지도자급 5,000명이 모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국방 예산입니다. 최근 사드 배치 보복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까지 국제적 마찰의 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예상보다 낮은 7%만 증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제사회의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中国从来没有带来任何给任何国家带来任何伤害。 그동안 반부패 운동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해온 시진핑 주석. 지난해 핵심 지위를 부여받은 시진핑 주석은 올 11월부터 시작될 집권 2기를 앞두고 측근을 요직에 전진 배치하는 등 당과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6.5% 안팎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国经济仍将是世界经济最强劲的发动机. 또 중국의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국영 기업의 정리 방안도 이번 양회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다양한 현안에서 사사건건 맞붙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14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앙숙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두 지도자가 난민 정책과 나토 방위비 분담 등을 놓고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신한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인 독일 이민 정책을 대재앙이라 부르는 등 대놓고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I felt she was a great leader. I think she made one very catastrophic mistake. 메르켈 총리도 이슬람권 출신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강하게 맞선 바 있습니다. Der notwendige und auch entschiedene Kampf gegen den Terrorismus rechtfertigt in keiner Weise. 사사건건 맞붙어 오던 두 지도자가 오는 14일 만납니다. 독일 슈피겔 온라인은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정치 이념과 철학은 물론 나토의 방위비 분담과 독일의 환율 조작 여부 등 다양한 현안에서 크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치를 외치는 메르켈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만나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프로축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 시즌 폭풍 영입으로 화제를 모았던 강원FC가 두 골을 넣은 이근호의 활약을 앞세워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20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어낸 강원FC. 지난해 득점왕 정조국이 키커로 나섰지만
공을 허공으로 날려보냅니다. 팽팽했던 영의 균형은 후반 14분 베테랑 이근호가 깨뜨렸습니다. 정조국의 패스를 받은 이근호가 아크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강원은 후반 35분 김우남의 동점골을 내줬지만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또다시 이근호의 천금 같은 헤딩골로 짜릿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산은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정재용의 멀티골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한국 리듬 체조의 간판 소년제가 은퇴 기자회견을 갖고 17년간의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리듬 체조를 한 17년의 기억을 정말 제가 돌이켜봤을 때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소년제는 당분간 대학 생활에 전념한 뒤 지도자 생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단독 선두로 출발한 박인비. 오늘은 한 타를 줄이는 데 그치며 중간 합계 11언더파 공동 5위에 머물렀습니다. 미셸리는 5타를 줄이며 14언더파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고 슈퍼루키 박성현은 12언더파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세트를 내준 현대캐피탈. 2세트부터 특유의 빠른 공격과 조직력이 빛을 발합니다. 문성민과 박주영이 41득점을 합작한 데 힘입어 우리카드의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5위에 머문 우리카드는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활동이 뜸했던 여성 솔로 가수들이 잇따라 컴백하고 있습니다. 태연과 수지는 한날 한시에 신곡을 발표했고 박지윤과 장윤정도 긴 공백기를 깨고 나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녀시대 태연의 첫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감성적이면서도 폭발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이 곡은 컴백과 동시에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쓸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선주문 수량만 11만 4천여 장을 기록했는데 솔로 여가수로는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아요. 미스의 수지는 싱어송라이트 박원과 듀엣곡으로 태연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연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노래로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하모니가 인상적입니다. 모든 게 끝인 건가요? 정말 이렇게 끝인 건가요? 아직 남겨진 5년 만에 정규 앨범을 낸 가수 박지윤은 앨범에 수록된 곡 대부분을 직접 작사 작곡해 눈길을 끌었고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은 2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며 화려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퍼포먼스 위주의 걸그룹들이 무대를 완전히 장악해졌죠. 그 비중 있는 여성 솔로 가수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음악계가 확실하게 다양화됐다. 친근한 국민 가수급의 정면 실력 대결에 팬들의 귀가 더욱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3월의 첫 주말 날씨 참 좋았죠. 맑은 하늘에 공기도 쾌청하고 날도 포근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2.7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11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만 월요일 출근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경기와 강원도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와 산지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대전 0도, 부산이 7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남부지방 15도, 중부지방은 11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이번 주말처럼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더욱 노골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 사회의 반중 정서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행 관광객도 줄어들고 또 중국 상품 구입 거부 움직임도 시작이 됐습니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중국 국민도 피해는 입게 될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TV조선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